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또 흥미로운 주제, 좀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바로 법적으로 근로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최저임금, 퇴직금, 또 연차휴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권리들이 이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들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이 사람은 근로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한 회신, 질의회시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보는구나. 그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정의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보면 직업 종류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는 이게 참 쉽지 않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사용 종속 관계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고용계약이다, 도급계약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 감독 아래서 일을 했느냐,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종속되어서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도 이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묶어보면, 첫째는 회사가 업무 내용이나 방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시하는지. 둘째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도록 딱 묶어두는지. 구속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셋째는, 일을 시키면 그 일을 꼭 본인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지, 또 자기 돈 들여서 사업할 수 있는지, 이런 독립성 문제. 넷째는 이제 보수 성격인데요. 이게 정말 일한 대가인지 아니면 그냥 실적에 따른 수수료인지 고정도비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떼는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어느 하나만 보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군요. 그렇죠. 특히 기본급이 없다거나 사대보험 가입 안 했다거나 사업소득세 뗀다거나 이런 건 사용자가 유리하게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만 보고 쉽게 근로자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게 또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계약서 이름이나 세금 같은 형식보다는 실제 일하는 관계, 그 실질을 파고들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면서 이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사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시에서 대학의 센터 운영을 맡겼고 대학의 센터장을 임명했어요. 근데 이 센터장이 대학 소속 근로자인지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센터장을 대학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요? 센터장 본인은 대학 지시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다면서요? 네, 주장은 그랬는데 실제 운영 내용을 뜯어보니까요. 센터장이 직원 채용 면접에는 참여했지만 시청이나 대학 관계자도 같이 참여해서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었고요.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그 사업자 등록증 비슷한 거 있잖아요. 고유번호증. 그게 센터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총장이랑 임금 협상을 따로 한 것도 아니었고 출퇴근 시간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자율적으로 대학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체계도 없었고 회계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요. 생각보다 독립성이 꽤 있었네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게 대학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안에 있었다고 보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름은 센터장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운영 권한이 꽤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직책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직 정식 직원은 아닌데 교육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시내버스 회사 견습 운전자 사례가 있네요. 정식 채용 전에 한 달 정도 노선 익히고 이런 견습을 하는데 이때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손님을 태우기도 한다는데요. 네. 이 경우는
견습 기간이라도 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아직 배우는 단계인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채용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잖아요. 그냥 뭐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소속 강사 지도를 받으면서 실제 운전 업무를 하거든요. 심지어 승객 수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까지 하고요. 또 정해진 시간에 회사 버스 타고 교육받고 이런 걸 보면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아, 교육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는 거니까. 네, 물론 뭐 견습 내용이나 통제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사용 종속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이것도 결국 실질이 중요하군요. 교육이냐 근로냐 그 경계도요. 자,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직업입니다.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요. 보통 프리랜서 계약, 그러니까 업무 위탁 계약 이런 거 맺고 매출의 몇 프로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원장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뭐 교육이나 회의도 꼭 참석해야 하고 이러면 근로자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 근로자성 문제가 자주 논란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형식은 딱 프리랜서인데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사용 종속 관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거나 마음대로 쉬거나 휴가 쓰기 어렵다거나 시술 가격도 보통 미용실에서 정하죠. 고객 예약 관리나 홍보 같은 것도 다 미용실 차원에서 하고요. 디자이너가 뭐 개인 가위 같은 건 가져올 수 있지만 비싼 장비나 재료, 또 일하는 공간 이런 건 다 미용실 거 쓰잖아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아프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 아무나 데려와서 대신 일하게 할 수도 없고요. 아, 그렇죠. 그건 안 되죠. 네,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보면 뭐 시술 하나하나에 원장님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그건 뭐 전문 기술직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미용실이라는 사업 조직에 딱 편입돼서 원장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아래서 일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그럼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어도 소용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약서 이름이나 뭐 보수 지급 방식, 비율제, 세금 처리, 사업소득세 신고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요. 이런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더 중요하게 봐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와우. 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거의 직장인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원도 실질을 더 본다. 이거 참 중요하네요.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해 보이는 사례를 보죠. 회사가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이랑 근로계약서를 딱 썼어요. 선수단을 운영하는데요. 계약서에 뭐 임금, 근무 시간, 휴일 다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하고 회사 규정도 적용받고 월급 받고 세금이랑 4대 보험료도 내고요. 이건 어떤가요? 그 경우는 뭐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도 근로자성이 아주 강하게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빼박이죠. 네, 일단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것부터가 크고요. 업무 내용, 훈련, 시간, 장소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회사 취업규칙 같은 규정 적용받고 휴가 쓰려면 승인받아야 하고 이런 주의 감독 관계가 뚜렷하잖아요. 게다가 고정적인 임금 받고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다 내고 근로자성 판단 기준 거의 모든 항목에서 그렇다는 답이 나오니까요. 운동선수라서 훈련 내용에 자율성이 좀 있더라도 그건 업무 특성일 뿐이고요. 전체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건 정말 명백한 경우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애매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지입차주 사례가 딱 그럴 것 같은데요. 자기 트럭 가지고 운송회사랑 계약하고 그 회사는 또 보안업체랑 계약해서 현금 수송 업무를 하는 기사님. 이분은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의견이 뭐 엇갈렸다고요. 지입차주라는 말 자체도 좀 생소하긴 하네요.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까지 하고 업무 보고나 지시도 받고 고정적인 급여 성격의 돈이랑 유료비 같은 것도 지원받았다. 이걸 강조했죠. 겉으로 보면 회사 통제를 꽤 받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반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 근거는 이거였어요. 이 기사님이 자기 돈으로 트럭을 사고 보험료, 수리비, 세금,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까지 다 냈다는 거예요. 즉, 사업의 위험을 본인이 다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차량 유지 비용까지 전부요? 네. 그리고 운송료 받는 방식도 월 고정액으로 받을지 아니면 건당 얼마로 받을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또 필요하면 자기 비용으로 다른 기사를 구할 수도 있었고요. 물론 뭐 자격 조건은 있었지만요. 유니폼 입거나 차량에 회사 로고 붙이는 건 현금 수송이라는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계약 조건이지 이걸 직접적인 업무 지휘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와, 정말 양쪽 다 그럴듯한데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이 사안에서는 결국 근로자가 아니라는 쪽, 그러니까 갑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아니라고요? 왜죠? 통제받는 측면도 꽤 있었는데. 네, 물론 근무 시간이나 장소, 업무 지시 같은 근로자처럼 보이는 면도 있었죠. 하지만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그 유지 비용, 그러니까 수리비, 보험료, 세금 같은 걸 다 부담했다는 점, 그리고 운송료 지급 방식을 스스로 선택했고 필요하면 자기 비용으로 대체 근무도 가능했다는 점, 이런 독립사업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사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차량을 본인이 소유하고 그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사업을 하느냐, 이게 더 결정적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와, 정말 한 끗 차이네요. 그럼 조금 다른 성격의 사례로 가볼까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이분들은 어떨까요? 특정 기관에 복무하고 보수도 받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죠? 이분들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병역법이라는 국가 법령에 따라서 소집되어서 병역 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신분 자체가 특수해요. 그래서 받는 보수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 법적 신분 자체가 다르군요. 그럼 기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하고는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거니까 그 경우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훨씬 크죠. 사회복무요원과는 다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채용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합숙하면서 교육받고 매일 평가받아서 기준 미달이면 탈락하는 그런 전형이요. 이것도 근로일까요? 아, 그 경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인데도요. 아까 버스기사 견습은 근로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차이가 있죠. 그 채용 전형중 교육은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과정의 일부이지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업무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채용이 확정된 다음에 받는 신입사원 연수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아, 채용 확정 전이냐 후냐가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실무 수습받는 경우요. 노무법인 같은 데서 수습하는데 이때는 근로자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라서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 연수 과정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오히려 수습생이 교육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 원칙은 그런데 예외도 있을까요? 네. 만약에 형식만 수습이지 실제로는 그 노무법인의 지휘 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건 처리 같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실질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 수습기관도 당연히 근속기관에 포함되고요. 이것도 결국 실질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보이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 예를 들어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일하는 산모 건강관리사나 아이돌보미 같은 분들이요. 보통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 가정하고 연결되잖아요. 이분들은 그럼 그 기관의 근로자일까요? 네, 그 부분도 실무에서 참 판단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과거 고용노동부 해석이나 관련 정부 부처 지침 같은 걸 보면 이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오, 근로자로 본다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서비스 기관이 이용자랑 계약을 맺고 이 돌보미 분들을 가정에 배치하고 또 서비스 시간이나 내용 조율, 급여 지급 과정 이런 데 상당히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관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뭐 계약 내용이나 실제 운영 방식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개별 사안별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면요? 그러면 해당 기관은 이분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권리, 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같은 걸 다 보장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네요. 결국 핵심은 계약서 같은 형식보다는 실제 일하는 모습,
즉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식, 시간, 장소를 얼마나 통제하는지, 또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스스로 사업 위험을 부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뭐 하나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관계의 실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 결과가 한 사람의 권리 보호, 또 사용자의 의무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더 신중해야 하고요. 네, 오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여러 사례들 정말 깊이 있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플랫폼 통해서 일감 얻는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님들, 혹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처럼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많아졌죠.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눈 사용 종속성이라는 이 전통적인 기준을 과연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특히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